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역사 전문 케이블 채널인 히스토리 채널에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해군의 주력 함모 중 하나였던 USS 엔터프라이즈호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의미를 설명하는 일을 제가 맡게 돼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USS 엔터프라이즈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배일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국력을 대표하는 배가 한 척쯤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북선이 있고, 영국에는 넬슨 제독의 함대의 일부였던 HMS 빅토리라는 배가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전함이, 또 일본은 야마토라고 하는 전함이 수많은 영화나 여러 설화의 주인공이 되는데, 미국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배가 바로 USS 엔터프라이즈호입니다. 이 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운 배고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배 함장이었던 홀시라든지 아니면 이 항공모함에서 뇌격기 부대의 일원이었던 웨이드 맥클러스키 같은 사람은 미국에서 민중 영웅입니다. 교과서에서 나올 정도고 많은 사람들의 롤 모델이기도 해요. 그런 만큼 USS 엔터프라이즈가 왜 그렇게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배인지를 이해해야 배를 통해서 역사를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히스토리 채널을 처음 접한 건 미국에 유학 가서 고등학생 때예요. 그때 이제 미국에는 케이블 채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자기가 덕질을 할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히스토리 채널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날까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Engineering an Empire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 운하는 어떻게 작용했을까? 고대 제국들의 엔지니어링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이런 옛날 유물들을 지금 가서 보면 중요한 부품들 같은 게 다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작동했는지 상상하기가 참 힘든데, 그걸 3D 모델로 해가지고 마치 내 눈앞에서 조립되는 것처럼 재현을 한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 USS 엔터프라이즈라는 다큐멘터리도 그 당시에 여러 전투들을 갖다가 3D로 재현을 해가지고 중간에 딱 일시정지를 시킨 다음에, 자, 이 비행기가 여기까지 날아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잠깐 시간을 주는 거죠. 어떤 결정적인 우연적 사건이나 장교의 영웅적 결정에 이루어진 그 순간에 전장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히스토리 채널은 미국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사적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는데, USS 엔터프라이즈가 얼마나 중요한 배길래 10부작 다큐멘터리까지 만들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전에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특히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 배 모델을 수집한다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세계를 떠돌던 어떤 배들의 일지를 갖다가 통째로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영미 사람들은 역사를 배로 읽기를 좋아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중에서도 USS 엔터프라이즈를 읽으면 왜 세계 역사를 갖다 더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영미 사람들과 특히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배를 통해서 역사를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대체로 역사를 공부할 때, 특히 세계 패권의 교체를 갖다가 얘기할 때는 영토의 확장과 축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랑 마찬가지로 옛날에 교과서를 보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돼가지고 각 나라의 영토가 특정한 색깔로 칠해져 있고, 그 나라가 밀고 땡기고 싸우는 것을 갖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지도를 보면서 역사를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대항해 시대 이후부터는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지가 영토의 확장보다는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누가 컨트롤하는지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제대로 읽으려면, 세계 패권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려면 배를 중심으로 역사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초크 포인트가 뭐냐? 초크는 영어로 숨을 조인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포인트는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특정한 지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6세기에 세계 최대의 제국, 그럼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예를 들어서 인도양 상권을 갖다 제패했다고 했을 때, 인도양에 있는 당시의 나라들은 대부분 스페인과 포르투갈보다 부유한 나라였고, 인구도 많고 정치 제도도 훨씬 더 견고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 나라를 지배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20세기나 21세기에 강대국이 약속으로 병합할 때처럼 거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대거 가 있던 거가 아니라는 거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인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초크 포인트를 주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교역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가장 진귀한 물건들은 부두로 모여서 배를 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부두를 컨트롤할 수 있든지 아니면 그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으면은 그 나라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계는 이런 중요한 초크 포인트들이 오늘날도 있죠.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앞바다인 말라카 해협이라든지 아니면은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나오는 길인 오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오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도 미국과 이란 사이에 그 갈등이 높아지니까 오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나라도 석유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던 일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초크 포인트를 누가 컨트롤하는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그 초크 포인트에 다른 함대가 밀어낼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하고 강력한 배를 누가 정박시킬 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초크 포인트와 제국의 흥망성쇠가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어요. 16세기에 인도양 무역의 가장 강력한 어떤 플레이어는 포르투갈이었죠. 그 포르투갈이 그런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산타 카타리나라고 하는 거대한 무역선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큰 1500톤급 배였어요. 이 배가 하는 일이 뭐였냐? 포르투갈의 중국 기지였던 마카오에서 진귀한 중국의 비단이라든지 도자기 같은 걸 싣고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 앞바다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어떤 해상권에 도전장을 낸 게 네덜란드였죠. 네덜란드 배들이 싱가포르 앞바다에 초크 포인트를 쥐고 있던 거죠. 산타 카타리나를 기습해가지고 포위하게 됩니다. 이 산타 카타리나 안에 들어있던 동방의 부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의 1년 국가 예산이 넘을 정도로 방대한 부였대요. 1년 국가 예산을 뺏긴 포르투갈은 그 다음부터 재정을 갖다 바로잡지 못해가지고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부터 네덜란드의 해상 전성기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 패권의 변화가 언제 일어났냐라고 하면 산타 카타리나의 포위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배 한 척의 운명이 국가 전체의 운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최강대국이었을 때 가장 강력한 배를 갖다가 사람들은 굉장히 노스탈직하게 추억을 가지고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배라는 것은 육군과 다르게 배 한 척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국가 예산에 굉장히 중대한 부분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나라 사람이 자기네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함선에 대해서는 나도 거기 일부 투자를 했고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개항해 시대 이후로 육군 위주의 권력 체계가 해군 위주로 바꾸게 되면서 지역 중심 사회에서 내셔널리즘의 사회로 바꾸게 됐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을 이뤘기 때문에 증기기관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던 걸로 유명하죠. 그 증기기관 기술을 통해서 네메시스라고 불리는 증기 전함을 만들게 됩니다. 이 네메시스호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영국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아편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우게 되죠. 이 네메시스호를 가지고 중국을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작은 나라고 병력도 훨씬 더 적었지만 주강이라고 하는 강 상하류를 묶어서 바다로 나가는 그 초크 포인트인 지금의 홍콩과 양자강을 따라서 있는 상권이 바다로 나가는 초크 포인트인 상해를 갖다가 막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 중국의 부는 영국의 차지가 되게 된 일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 한 척의 운명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세계에서 미국이 영국보다 더 강력한 패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라고 하면은 대체로 2차 세계대전 이후를 말하게 되죠. 이 로마 제국이 자기네가 모든 초크 포인트를 컨트롤하고 있고 해적을 막을 수 있고 해상권을 쥐고 있는 바다를 우리의 바다라고 해서 마레 노스트룸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시대 영국은 아마 세계 전체의 모든 바다, 뭐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다 마레 노스트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정학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은 태평양과 대서양이 미국의 마레 노스트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한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있죠. 세계의 패권이 강력한 전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강력한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변화하는 그 시점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이미 2차 세계대전의 초반부터 이탈리아의 지중해 함대가 영국의 항공모함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는 항공모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한테 간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 당시 태평양에서 가장 많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일본과 미국이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세계대전의 일부기도 하지만 사실 이 태평양이라는 전 지구의 육지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이 바다의 패권이 누구한테로 넘어가냐라고 하는 20세기 후반의 역사를 결정지은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투들이 있죠. 진주만, 미드웨이, 산타크루즈 전투, 필리핀 해전, 레이테만 전투, 이오지마와 오키나와 상륙작전, 이런 결정적인 전투들이 있는데 그 전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모두 USS 엔터프라이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USS 엔터프라이즈의 선언과 함장의 눈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읽는다면 아마 가장 정확하고 가장 총체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것 같습니다. 일단 엔터프라이즈호 중에 가장 유명한 배는 CV6라고 불리는 이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되는 배지만,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은 미군 해군사에서 굉장히 유구한 전통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그 영미 해군 전통에서는 한 배가 은퇴를 하면은 후배 배가 그 선배 배의 이름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호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건국 초기에부터 엔터프라이즈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CV6호가 은퇴한 다음에 CVN-65라고 하는 새로운 항공모함 도 있었는데, 엔터프라이즈가 그 배도 굉장히 유명한 배입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엔터프라이즈를 볼게요. 그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미국적 가치관을 많이 담고 있죠. 기업이라는 뜻도 되고요. 기업가 또는 창업자를 뜻하는 entrepreneur라는 단어와 어원이 또 같습니다. 어떤 큰 일을 개인이 생각해가지고 도모해내다라고 하는 실용주의적이고 행동주의적인 철학이 들어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엔터프라이즈예요.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미국 배들을 보면은 이름들이 참 재밌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1776년에 독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상선들이 해적들의 표적이 많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대영 제국의 함대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해적들이 좀 업신여겼을 수도 있죠. 그때 이제 가장 많은 해적들의 본거지가 어디 있었냐 하면은 오늘날 알제리와 튀니지 지역에 있었고, 트리폴리에 해적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미국 상인들이 그쪽으로 납치돼 갔다가 이제 그쪽 해적들이 미국 정부한테 그 랜섬,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돈을 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 국력이 약하니까 돈을 내고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굴욕을 몇 번 겪다가 미국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이 트리폴리를 갖다가 혼내주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상이 업신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함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미국이 독립을 얻은 지가 얼마 안 됐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민주혁명을 한 나라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배들의 이름을 보면은 좀 귀여워요. 그때 뭐 예를 들어서 헌법호, 대통령호, 의회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가치관을 잔뜩 담고 있는 그런 배 이름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intrepid, 용감하다, 무모하다, enterprise, 큰 일을 도모하다, 렉싱턴, 사라토가, 이런 것처럼 독립전쟁의 유명한 격전지들의 이름을 딴 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다큐멘터리와 익숙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2차 세계대전 전쟁사를 조금이라도 접해보신 분들은 이 이름들이 다 익숙할 거예요. 그 배들이 그 이름을 계속 물려받았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호의 계보와 쭉 참전했던 전투만 봐도 미국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갖다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CVN-65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베트남 전쟁부터 걸프전까지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했잖아요. 그때 말하자면 미국의 페트롤카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장 지역이 있다 그러면은 엔터프라이즈호가 거기에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은 나중에 미국의 모델을 따라서 모든 나라가 다 민주국가가 됐을 때 우주 전체의 경찰 노릇을 하게 됐을 때도 엔터프라이즈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상과학 영화 또 TV 시리즈인 스타트rek에 보면은 스타쉽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지구 연맹의 항공모함 같은 그 우주선이 있죠. 그 우주선의 이름이 엔터프라이즈라는 것은 미국인들이 엔터프라이즈의 역할을 세계의 경찰인 미국의 경찰차로 해석을 했고, 나중에 우주의 경찰 노릇도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우주선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상상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이해하고 나면은 엔터프라이즈를 이해하는 것이 미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대항해 시대 이후로는 어떤 나라의 영토가 contiguous, 쭉 연결되어 있지가 않고 여기 본국이 있고 요거 항구 하나 컨트롤하고 있고 저쪽에 식민지 조금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역사를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군데 떨어져 있는 영토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정책 노선이라든지 하나의 전략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함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들의, 우리가 흔히 플래그십이라고 불리는 배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그 브랜드의 전략을 갖다 처음 테스트하는 가게를 갖다가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플래그십들의 이동을 보면은 그 나라가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역사를 갖다가 바다 중심으로 보는 새로운 또 하나의 시각을 장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에서는 수목금 밤 10시마다 여러 밀리터리 히스토리에 대한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 방송 보시고 저한테 뭐 같이 얘기하고 싶으신 점들이 있으면 또 댓글창에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승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